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이수정입니다. 오늘 논술 첫 시간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교육과정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 논술도 이제 오늘부터 1월부터 준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논술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들은 3월이나 조금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논술을 같이 병행하는 커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최종 합격을 놓고 봤을 때 논술이 쉽게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1월 달에 더 빠르게 논술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특히 초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도를 따라가기에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논술이 첨가가 되면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1, 2월은 사실은 이제 개론을 나가는 대부분의 컬이고 이렇게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거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논술에 대해서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나기 때문에 제가 1년에 전체 커리를 봤을 때는 1, 2월에 논술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를 일단은 준비를 하셨을 테고요. 이 교재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이제 거의 이 논술반 다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교재 외에도 매 시간마다 연습 문제 프린트가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과제와 함께 여러분들 교재를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요.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답안을 천천히 써 내려가는 연습들을 하게 되고요. 기출 문제가 충분히 숙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 문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실제 교육과정과 함께 논술 1교시에 보는 시험을 같이 병행해서 매 주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물론 해마다 논술이 지금 뭐 재작년부터 변경되는 유의사항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만큼 굉장히 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맨날 논술이 뭐가 해마다 바뀌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험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왜 이렇게 잘 안 오를까라고 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꾸준히 따라오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의 머리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이 나중에 느껴요. 근데 또 나중에 느끼면 또다시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논술 부분은 제대로 된 커리를 따라가서 제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제가 강의 시간에는 원래 1, 2월에는 직강을 위주로 논술을 하기 때문에 직강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프린트 몇 페이지 푸세요. 또는 설명해주고 바로 써보고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또 강의가 끝나면 그 프린트를 다 내고 가면 제가 바로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나눠주고 그것이 1차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다 100점을 못 맞기 때문에 수정해 오세요라는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내면 제가 다시 거기다가 또 피드백을 줘서 또 내보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프린트 하나를 가지고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를 2번에서 3번 정도 해야지 한 번에 프린트가 끝나요. 네. 그런데 프린트는 매주 나가죠. 매주 새로운 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주에 배웠던 것을 숙제를 냈는데 저는 그걸 첨삭하는 동안 여러분은 2번째 주 프린트가 나가서 그 프린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왔을 때는 2번째 주에 프린트를 저한테 내고 제가 첨삭한 프린트를 드리겠죠. 이 첫째 주 거를. 그러면 첫째 주 걸 다시 수정하시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다시 또 제가 2번째 걸 드리고 또 수정 걸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프린트물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밀리거나 안 내게 되면 이것도 프린트도 밀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꺼번에 내거나 자기한테 또 짐이 될 수 있어요. 처음 하는 논술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잘 풀어지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논술을 직강을 잡는 이유는 오전에는 주로 저랑
그러니까 강의를 듣거나 이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프린트물 숙제라든지 논술에 대해서 항상 쓰고 연습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이제 학원에서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집에 갈 때 제가 학원에 있으니까 뭐 3시, 4시, 오후가 되더라도 항상 논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저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거의 오전에 시간을 잡아요. 강의는 표면적으로는 뭐 2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다 혼자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의를 주고받는 시간이라서 촬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강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 봐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논술만큼은 강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얼마나 본인이 배부되는 프린트물을 빨리 따라오느냐 그리고 강의에서 하라는 내용들을 얼마나 익숙하게 빨리 습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논술의 점수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데 이제 직강이 없다 보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가 점점 숫자가 줄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강에 대해서 얘기 확실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인강으로 계속 이제 프린트물을 받아보실 텐데요. 출력하셔서 거기다가 답안을 쓰셔서 이제 저한테 메일로 다시 보내시면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출력하거나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드릴 텐데요. 게시판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메일로 이번 주는 메일로 받으려고 하는데 메일로 받아보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나가는 다음 주부터 게시판 사용을 할지 이제 여러분들의 메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보고요. 상황을 봐서 그건 결정을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는 메일로 다 보내세요. 메일로 다 보내는데 답을 다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 이미지로 보내시면 제가 굉장히 출력하는데 낱장 한 장 한 장씩 프린트가 돼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프린트 전체를 모아서 PDF 자료로 한꺼번에 파일로 보내주시면 너무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프린트를 다 뽑는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 직강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인강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프린트를 뽑으면 다음 주에 수정하면 또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의 글을 제가 눈으로 보고 전체적인 피드백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몇 번만 수정하세요 이렇게 드린다든지 일단은 여러분이 답안을 하는 그 답안의 수준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는 이메일로 보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메일은 맨 마지막에 이제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직강과 인강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물론 책의 1챕터부터 나가는데 책의 목차를 좀 볼까요? 목차를 보면 1부가 논술을 시작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거니까 1부에 대해서는 오늘 저랑 같이 할 거고요. 자, 2부 기본기를 갖추라에서 표현력 키우리라는 챕터 2가 있어요. 네, 그래서 40페이지부터는 이 책 안에 연습 문제들이 나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랑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씩 나가요. 답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공부 다 안 해서 문제가 풀어져 있지 않으면 답을 부를 때 답 받아 적느라고 그냥 끝나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프린트 숙제 말고 지금 이 챕터 2부에 있는 챕터 2 표현력 키우기 40페이지부터 쭉 계속 넘기시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자기가 꾸준하게 매일 몇 장씩 정해서 쭉 푸셔야 되는데요.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까지 다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마지막 주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풀어서 밀리지 않게 하셔가지고 이 단원 표현력 키우기에 문제를 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3부가 답안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라 단계인데요. 답안 작성에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1절 정도까지는 들어가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 뭐 2절, 3절 쭉 나가는데 이
핵심 포인트는 3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를 거의 기초반에서 충분히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것이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는 거의 뭐 20페이지 정도밖에 할애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핵심이고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반에서 기초적이지만 또 심도 있게 완전히 학습될 때까지 꾸준히 나한테 정착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 때문에 거의 이 기초반 1, 2월에 진행되는 이 핵심 3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4부는 이제 기출문제 정복인데 이거는 저희가 3월 달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해당하고요. 다음에 이제 5부 예상문제를 완성하라는 5월부터 저희가 기출문제반이 끝나면 예상문제를 완성하라는데 여기 있는 문제 말고 이거는 당연히 뭐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책 보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우리 요 논술반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문제를 추가로 여기 책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연습을 꼭 필요한 문제들, 교육과정하고 교사론에서 필요한 문제들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풀긴 풀되 이 부분은 꼭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봐도 되고 또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정말 실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때 풀어봐도 괜찮아요. 그럼 본인이 재량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 전체를 다 보고 이제 논술반이 끝나는 걸로 이제 커리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모의고사 반 할 때 실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게 될 건데요. 사실 제가 2020년도에는 그 예상 문제를 2019 개정에 치우쳐서 많이 이제 풀었었거든요. 놀이 중심으로. 그런데 실제 부모교육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교육 문제가 2019년도에 제가 논술반에서 여러분한테 이 반에서 했던 문제인데 2020에 작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그 문제 부모교육 문제를 풀지 않았었는데 올해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쿵 했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어서 보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잘 받은 선생님들은 받았지만 또 처음 본 선생님들은 또 그나마 왜 이종 교수님이 이거 안 풀어줬었지? 왜 이거 문제 안 나왔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다시 또 결심한 게 뭐 어떻게 됐건 간에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 2월 두 달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기초, 초급, 생초짜 난 돈 하나도 몰라요. 그럼 이제 기초반 들으시면 되는데 재수나 삼수에서 나는 논술을 할 줄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초반 아주 쉬운 거부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는 이 반에 들어왔을 때는 수준 차이가 처음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반과 기초반을 따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반은 논술을 처음 하시는 선생님,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은 재수 이상, 나는 답안지는 얻어 쓸 수 있어야 하는 문제만 풀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20을 다시 합해서 지금처럼 기초반부터 쭉 나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려면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정말 핵심 문제를 실어드렸고요. 실제 이건 혼자서도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풀다가 모르는 거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날 이 책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지 않고 저는 여러분이 꼭 풀어야 될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긴 없지만 꼭 풀어야 될 교육과정과 교사론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반 그러니까 5, 6월을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오브에 있는 예상 문제는 본인이 자기 스케줄에 맞게 일주일에 하나씩 풀던지 아니면 하반기에 몰아서 풀던지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과제는 아마 프린트가 균일 있게 뭐 매 주마다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주는 매 주마다 다른 프린트가 나가니까 항상 그 회차에 맞춰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만 해볼게요.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이 예가 적절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뭐 어떤 다른 타 강사나 다른 곳에서 이미 공부했던 분들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있었던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작년에 딱 기초반이 끝났을 때 4월 정도인가? 4월 정도에 두 선생님이 오셨어요.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만만 들으러 오신 거예요. 논술 점수가, 그러니까 둘 다 재수생이죠. 재수였어요. 재수였고, 재수 때 이분과 이분은 서로 다른 강사한테 1차 공부를, 그러니까 첫 해 공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공부를 했던, 시험을 봤더니 논술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폭풍 검색을 뭐 이렇게 카페에서 해봤더니 이수연 교수님이 논술을 정말 잘 가르치신다고 하셔서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분은 다른 학원, B분도 다른 학원이었어요. 근데 오셨는데 제가 첫 답안지를 받았을 때 두 분의 수준이 비슷했어요. 두 분의 출발선은 비슷했어요. 네, 출발선이 비슷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첫 해 할 때도 그 논술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안을 쓸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게, 뭐 한 분은 점수까지 뭐 15점 이하였어요. 두 분 다 15점 이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교육과정은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되 논술은 그래도 가서 논술만은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저를 오신 경우였는데, 제가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분한테 똑같은 걸 권해드렸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첫 번째, 두 분 다 체계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재수를 하는 동안 교육과정 공부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재수하면서 더 늘어날 거니까 그건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 또 논술반 다니면서 내가 피드백을 해주면 되는데, 체계면에서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 체계 점수가 5점인데 5점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체계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초반, 지금 듣는 저희의 1, 2월 반을 수강하세요 라고, 여유가 되시면 인강으로 수강하세요. 이미 지났으니까 촬영한 게 있으니까 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듣고 이제 그때가 기출문제반 할 때 오셨기 때문에 기출문제반을 따라오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분은 어떻게 했냐면, A분은 하셨어요. 근데 B분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A분은 저 나름대로 저랑 기출문제반을 하고 이제 오후에 집에 가서 또 기출반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 들었더니 이분이 이게 몰아서 들었죠. 그랬더니 이분은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답안의 내용이,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 기초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분은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출반을 들을 때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체계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나 봐요. 또는 제가 봤을 때는 고집,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그냥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또는 이수연 교수님이 말하지만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원하는 거만 습득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이 또 기출문제반이 또 지나가서 6월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예상문제반이 됐죠. 예상문제반이 됐더니 이제 A분은 날개를 달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점수를 매기거든요. 네, 점수를 매기면 그때도 19점에서 20점이 나왔었어요.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은 아무리 제가 첨삭해주고 다시 고치세요,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매주 나갔지만
본인이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점수가 16점에서 17점 나왔어요. 항상 제가 볼 때 제 점수로 제가 매주마다 점수를 나눠 드리니까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에 저랑 공부하고 이분은 20점이 나왔어요. 네, 이분은 18점이 나왔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두 분이라고 누구라고 이름 말하지 않았으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그려져 있다면 그것을 싹 지우고 논술 체계에 맞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점수는 고득점이 나올 수 없어요. 기존의 자기의 체계를 갖고 있으면. 그런데 저한테 온 이상, 그쵸? 저한테 온 이상 논술만큼은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요.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왜? 저는 올해도 인강으로 들은 분들한테도 20점 맞았다고 뭐 카톡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받긴 했지만 자기들이 복귀한 답안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인강이라고 해서 꼭 직강이 아니라 인강이라고 해서 2점을 못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1, 2월에 하는 이 기초반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걸 1, 2월에 끝나고 3월부터는 계속 문제만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살이 붙는 거지 뼈대를 만드는 건 1, 2월반이거든요. 근데 그 인강으로 20점을 받았던 그분도 작년에는 또 이 A 선생님과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A 선생님은 직강으로 오신 거고 또 그 인강 선생님은 그냥 자기는 모든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이라서 그냥 인강으로 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20점이 나왔고 이분도 20점이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 게 두 분 다 이제 논술 어떻게 공부했나를 물어봤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또 이분은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알았거든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면에서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왜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지? 나한테 배우러 왔으면 내가 맞게 가르치면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그래도 언젠가 이 사람이 그걸 깨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결국에는 점수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두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개인적인 여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초수도 있어요. 생초차. 오늘 정말 이제 재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데 논술이 하도 어려우니까 듣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졸업해서 처음인 사람, 또는 지금처럼 오늘 올해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서 온 사람, 또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논술 때문에 온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교육과정의 전체를 듣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오늘 첫 시간에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강의는 만점짜리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는 반면 여러분이 1년 후에 논술 점수를 받았을 때 11월 달에 뭐 12월에 발표하니까 1년 후에 그 발표한 점수가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나왔지? 라고 다시 한번 또 뭐가 잘못됐어? 라고 남한테 탓을 하거나 뭔가 탓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누구는 만점을 받는데 왜 나는 왜 내가 조금 더 생각 못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때 자꾸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 시험에서 점수 못 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점수는 딱 밖에 결정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패스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적합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나랑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당연히 고득점 못 받죠. 패스하지 못하죠. 나랑 좀 맞지 않아도 시험이 원하는 걸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논술이 가장 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고도 바꿔야 되지 글쓰기 능력까지 바꿔야 되거든요. 차라리 말을 하는 거는 블라블라 흘러가니까 그나마 면접 때는 좀 나은데 글쓰기는 글씨체도 예뻐야 되고 문장에서 어법이라는 것도 있고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답안지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채워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국어가 어려웠던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논술만큼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막
불뚝불뚝 솟아올라요. 선생님들의 표현으로는 막 머리털을 쥐어 뜯고 싶대요. 안 되니까. 맨날 이시영 교수님이 빨간색으로 틀렸다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점 답안을 받을 수 있는 문장과 흐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오히려 긴장감을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항상 프린트 풀 때나 답안 첨삭을 다시 수정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어. 한 번 더 써보면 된댔어. 반복하자라고 다시 결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적하고 싶어서 뭔가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점 답안을 가기 위한 그 길을 안내하고 있고 저밖에 여러분한테 그걸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를 좀 인정해주고 믿어주시면 좀 더 수업하는데 수월하게 또 약간은 편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부터 이제 16페이지 피도록 하세요. 자, 16페이지 피시면 책이 있죠? 자, 책에 임용시험 준비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알 테니까 이제 그림을 보고 가는데 자 17페이지에 저는 이제 이 교재에 있는 줄글들을 주로 강의하는 멘트를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줄글을 중심의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교직 논술 교육과정, 심층 면접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수업 실현 모두를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교육과정 첫날도 말씀드렸으면 연간 커리큘럼 즉 자기의 시간 타임, 스케줄을 잘 짜야 되는데 이 논술에 대한 비중을 얼마큼 두어야 되느냐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표를 보시면 1단계가 1월부터 6월까지인데 논술은 30%의 비중을 두어라고 했어요. 논술을 나중에 미루거나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논술도요. 그래서 30%의 비중을 둔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그래도 논술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하루는 오전에 논술 강의 듣고 오후에는 논술 문제 풀어보고 프린트 풀고 다음에 숙제하고 또 반복하고 논술에 하루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7일 중에 하루 일요일에 쉬고요. 그죠? 7일 중에 하루 쉬고 6일 중에 논술을 하고 5일을 교육과정에 투자하시는 것이 1월부터 6월까지가 적당한 플랜이나 시간을 배분이라고 보고요. 2단계는 7월부터는 사실 7, 8월에 2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학 때 그때는 2차가 들어오니까 비중을 또 논술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더 자꾸 다가오는데 왜 교육과정을 줄여요? 왜냐 1월부터 6월까지 교육과정이 더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더 줄이시면 안 돼요. 논술은 조금만 시간을 줄이셔도 티가 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잡았던 그 논술 스케줄을 비우시는 게 아니라 한 장 쓰되 반복해서 쓰면서 이제 그 뭐 17점 답안이 18점, 19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그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논술은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논술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논술을 풀다가 본인이 논술이 익숙해졌고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럼 근데 이제 논술 좀 하고 저녁 때는 교육과정을 조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배분을 달라질 수 있는데 논술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플랜과 결심,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 있을 테니까 하루 일과표 같은 거 작성하셔서 거기다 이제 매일매일 시간표를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밴드에다가 그거 올려드릴게요. 제가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루 타임 스케줄 같은 거, 샘플 같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밴드에서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거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 나 스케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직 논술이랑 논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오늘 1교시라서 사실 재수나 뭐 여러분
논술 시험을 공부하거나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너무 기초적인 얘기하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 1교시만 이렇게 얘기하고 2교시부터는 이제 바로 논술 답안지 쓰는 게 넘어가니까 한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만 할애를 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유치원 교직 논술 시험은 단순히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답이 정해진 논술문 형태의 글을 쓰는 시험이다. 19페이지에 있죠. 네. 자, 유치원 교직 논술 시험은 저희는 좀 특별한 주관식 문제라고 해요.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논술을 하고 좀 다르죠. 왜? 논술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담아내는 게 논술인데, 저희의 논술 시험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이용해서 이론적인 것과 사례 논거를 합해서 유아교육적인 어떤 자기의 하나의 일관성 있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사로서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에피소드 또는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일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구현을 해서 네가 만약 시험을 통과해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을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교직 논술은 교직과 관련된 논제를 내고 점수는 만점은 20점 만점이고, 우리의 이론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논리적 체계에 맞게 논술문의 형식으로 써야 되면서도 60분 안에 써야 되고, 그다음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점수 15점과 체계 점수 5점을 다 자기가 생각을 해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직 논술은 일반적인 논술의 의미에다가 일반적으로 논한다는 거 있죠. 무엇을 논하고자 한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술문의 형태에다가 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의미, 즉 유아교육의 이론을 더 입혀서 교사 생활에 필요한 주제나 과제에서 문제를 발견한 다음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을 해요. 답안지에다가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을 쓰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갈수록 내용에 대한 점수의 배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10점이었는데 15점으로 바뀌었고, 또 이제 그 내용의 깊이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제 나중에야 논술이 좀 더 잘 써지는 이유는, 처음에 단어 외우는 수준, 교육과정 A, B를 처음 접할 때는 저희가 맥락보다는 단어 암기하다 보면 논술의 글의 흐름을 쓸 수 있는 맥락은 잘 안 보일 때라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이론을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을 때, 구슬을 끼워서 목걸이가 됐을 때, 그때 논술이 더 답안지가 질 높은 수준의 답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논술을 지금 1, 2월에는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서 점차 나가지만 정말 처음부터 만점 답안을 받을 수는 절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시험 볼 때쯤 돼야지만 그때야 정말 만점 답안이 나오는데, 그때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첨삭을 해줬는데 19점이나 2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제가 점수가 지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19점, 20점이 나오면 거의 만점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저한테서도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에서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시험지는 2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거 올해 문제네요. 네, 올해 문제인데 저희가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시험지부터 알려드리는데요. 저희 시험지는 시험지, 그리고 초안지, 즉 초안지는 백지를 한 장 드리고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답안지 2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OMR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노란색, 종이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시험지부터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해요. 시험지는 상단에 요만큼을 제가 논제라고 합니다. 논제. 즉 문제가 이렇게 다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논술문에서는 논하고자 하는 문제를 논제라고 해요. 논제.
다음에 이 부분을 지시문 또는 제시문이라고도 해요. 지시문. 네, 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대화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교사의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어떤 교육과정의 명시문들 이런 거 경우에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시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의사항, 다음에 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이제 뭐 항상 고정적으로 똑같은 멘트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배점은 그 논제에 대해서 논제가 점수가 어떻게 배점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점과 문제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배점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지는 논제와 제시문 그리고 유의사항 배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의사항은 맨날 똑같은 부분이니까 안 보지만 시험 문제를 받아들면 이 부분 모두 다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모든 답은 문제지 안에 들어있어요. 문제지 안에. 그래서 제시문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문제지 안에서 뭐 기호 하나, 물음표 하나, 점점점점 이런 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 부호에서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생겨 있고 초안지라고 백지 한 장 주고 그다음에 답안지 2장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답안지는 8절 크기로 2장의 답안지를 전면만 각각 작성한다. 전면 앞부분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라서 이렇게 2장을 앞에만 써서 내는데 23페이지 있네요. 23페이지처럼 이렇게 줄글로 올해부터 이렇게 줄글로 바뀌었죠. 그 전에는 원고지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이 뒷부분에 보시면 기출문제 풀이 보시면 이제 예전 문제들은 다 제가 원고지 안에다 답안지에 넣어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지 답안에서 줄글로 바뀌었다는 거. 자, 쪽번호의 칸의 전면과 후변이 1번과 2번으로 색칠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페이지에 이제 쪽번호라는 곳에 보시면 1번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넘겨서 2페이지에도 보시면 2에다가 동그라미 색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필이나 사인펜이 아닌 흑색 필기구, 즉 그러니까 볼펜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액, 화이트로 수정한 부분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답안지 영역 밖의 부분은 채점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OMR 카드라서 그렇죠. OMR 카드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로 읽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지 할 때는 원고지 밖에 쓰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고요. 근데 줄글로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줄글의 경우는 OMR 바깥에 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의사항 이외에도 이제 시험지 앞에 보시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유의사항들이 있어서 그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지에 대한 것은 이제 3가지가 나간다는 거 이해를 했죠. 자, 그럼 교직 논술 시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5페이지 교직 논술은 대입 논술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논술이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러냐 너 생각을 써라 라는 비판적이고 주관적인 서술을 원하는 반면 우리의 교직 논술은 시험 문제에 주어진 것만 쓰라는 것만 이 문제에서 1번, 2번, 3번 쓰라고 한 것만 써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 그리고 답안이 맨날 무슨 서사적이고 서정적인 예쁜 글쓰기, 화려한 글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무미건조하고 답이 딱 주어, 동사, 목적어 딱 그것만 있는 아주 무미건조한 답안만 요구하는 그런 문장을 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논술 표현력 기르기는 2장에서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를 드린다는 것이 다 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짧게 단문으로 써야 되고 내가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막 필요 없는 것을 집어넣었던 그런 군더더기의 거를 다 제거시킨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만 집어넣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답안지를 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논술의 3요소, 논점, 논지, 논거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논점은 논하고자 하는 쟁점이에요. 근데 그걸 논점을 논제라는 문제 형식으로 보여준다고 했고요. 그 논점을 배점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논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논점이 주어지면 답안은 그 논점에 맞게 논지와 논거라는 얘기를 할게요. 자, 맨날 강조할 거예요. 논지 플러스 논거. 자, 논지는 뜻지자거든요. 논하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뭡니까? 즉,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정답. 정답을 말하라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논거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할 때 거자 아시죠? 증명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즉, 네가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 증거를 대봐. 그게 논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지와 논거를 합해서 우리는 논술이라고 말해요. 논술. 네. 그래서 이 논술문 형식으로 쓴다라는 말을 뭐라고요? 아, 논지와 논거를 붙여서 쓰라는 얘기구나. 내가 만약 답안을 작성했는데 논지만 있거나 논지가 없이 논거만 있으면 논술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 답안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논지와 논거를 같이 붙여서 써야지 논술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꼭 가져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 둘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논지와 논거는 답안지에서 하나의 덩어리, 논술문이 자, 이렇게 하나의 즉 논지가 첫 번째 문장으로 답을 썼다면 그 답의 이유는 이렇게 논거가 뒤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논술이라는 단락이 될 수 있어요. 단락이에요. 한 단락. 즉 1점이나 3점을 받기 위해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논지와 논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논술 덩어리로 단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배점이 예를 들면 하나면 1점이라고 하지만 3가지를 논하시오, 4가지를 논하시오라고 하면 이것이 몇 개 있다고요? 단락이 하나 더 이렇게 붙어서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이 모여서 문단이 돼요. 즉 어떤 문제는 무엇을 논하는데 3가지를 논하래요. 그래서 1개 논하고 2개 논하고 3개 논했는데 그 3개 논한 것이 묶여서 문단이 되고 하나는 단락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단락이라고. 자, 이거는 단락이라고 한다. 단락이 3개가 모여서 문단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안에는 처음에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어. 논지와 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의 논지와 논거가 있죠. 셋째도 논지와 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답안지에는 논지랑 논거가 몇 번? 계속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문제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답안지는 내가 뭘 써야 되지? 라고 고민했었는데 쓰라는 게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답과 이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줄글 답안지 2장이 그냥 채워지는 형태가 논술문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5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논지와 논거로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논술의 3요소를 이용하여, 자, 3요소가 뭐냐? 논점, 논지, 논거인데 그걸 이용해서 논술을 쓰면 논술에서는 원하는 능력이 뭐냐? 지식 통합의 종합적 사고를 요구한대요. 종합적 사고겠죠. 왜냐면 문제 읽고 독해내서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내서 유아교육 이론을 끌어와서 내 나름대로 내 걸로 만들어서 논지와 논거를 다시 자기가 조합해서 글쓰기 능력까지 포함한 아주 종합적이고 고등적인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논술이지만 정답이 있다. 네,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에 맞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답안지를 갖고 채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핵심어가 들어간 문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핵심어. 그래서 그 정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장 안에 아까 논지에서 핵심어가 들어가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자, 26페이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런 논술의 특징을 이해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유아교육 전공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 2월에는 그 전공 지식이 많지 않죠. 네, 그러니 내가 왜 이걸 다 못 쓰지? 라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교육과정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거는 더 많이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쓰는 방법만 알면 돼요. 네, 이론을 많이 알아서 그걸 다 담아내는 게 아니라 논술만 작성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1, 2월에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 전공 지식과 함께 이제 두 번째는 체계성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쪽에서 유아교육 AB에 대한 이론적 공부가 되는 동안 이쪽 논술에서는 표현력 공부, 글쓰기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공부가 다 돼서 내가 비문이 없어지고 문장을 깔끔하게 쓰는 때가 되면 이쪽에 AB 공부가 충분히 돼서 그 이론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논술은 논술 나름대로 이론과 상관없는 논술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가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접합점이 팍 터지면서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를 글에다 쓸었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첨삭이라는 얘기 했어요. 첨삭. 네, 첨삭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 반복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의사한테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본인이 빨리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논술시험의 응시사 유의사항은 쭉 읽어보시는데요. 8번 볼게요. 8번. 8번에서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문두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시험 문제 나왔던 이 부분 그대로 갖다가 답안지에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자, 답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점을 해서 선생님의 논지와 논거가 뭔지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논지 자리에 저 문제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만큼 자리 차지하고 있고 또 이번 문제도 또 이만큼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학생의 수험생의 생각이 아니라 시험 문제 갖다가 써놨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 다 드러내고 점수를 줄 선생님의 생각에 뭐 있냐 봤을 때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글을 채점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거 계속해서 문제가 써 있는 것을 채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서로에게 학생 입장에서는 논술문제 제대로 된 형태, 내 생각을 담아내는 면에서 문두를 적지 말아야 되고 채점하시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그거를 몇백 명씩 채점을 하실 때마다 중복돼서 채점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문두를 적지 마시고 하위 문항에 해당 번호를 쓰고라고 돼 있어요. 쓰고. 자,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 1번, 2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답안 쓰실 때 답안의 앞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유의사항 번호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재작년인가 생겼죠? 그전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 이거 생길 때 되게 웃겼던 게 어디 논술문에 번호를 적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점하기 쉽게 하시려고 번호를 적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글 채점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1번, 2번 순서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적겠으면 채점하기도 편한데 어떤 사람은 되게 글을 난해하게 써요. 2번의 답인데 1번에 막 섞여 있어요. 뭐 2번에서 말할 거를 미리 말하는 거죠. 아니면 1번 거를 다시 2번에 중복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채점할 때의 어떤 신뢰성이나 확실한 객관적인 기준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예 번호를 딱 나눠서 1번 답은 여기서만 해서 점수 줄 거야. 2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점수를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더 점수를 채점을 잘 하기 위해서 문항을 적으라고 이제 핵의 유의사항이 나왔다는 거죠. 단 문항의 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문제를 전혀 안 쓰고 답안지를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문 뒤에다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활용해서 짧게나마 시작하면서 답안을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뭐예요? 채점자가 이 사람이 1번 답인지 2번 답인지 아니면 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거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거리 정도는 문제에서 가져오는 일부 활용하는 거라고 써있죠. 일부 활용하는 것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많이 차지해서 문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로서 문제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오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10번. 답안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 치거나 특별히 뭐 별표를 한다든지 선생님 나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표시한 건데요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부정으로 생각하죠. 부정. 채점자에게 뭔가 사인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점하시다가 하트가 나오면 그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종의 이런 부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름을 다 가리고 채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답안이 아닌 게 뭔가가 나오면 그거는 다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을 친다든지 원고지 사용법에서 사용했던 기호, 부호들 아닌 것은 두 줄 짝짝 긋고 삭제하는 거 이런 거 아닌 것은 뭐 특별한 어떤 모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점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논리적 체계성이라는 것에 3점이 돼 있어요. 3점. 밑에 배점에 보시면 논리적 체계성이 3점 분량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 3점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5점 중에 3점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저희가 그 5점을 다 받아 20점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내용 점수 15점만, 논지만 정확히 썼다고, 정답 내용을 썼다고 15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점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성 점수 5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계성에 대해서는 좀 응집성, 뭐 일관성, 타당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이제 답안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더 다음 주 시간마다 계속해서 답안 작성할 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8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체계성 점수를 받으려면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성 기준,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의 기준, 비교 대조, 주장과 근거 이 네 가지 기준에 일반적으로 이게 중등 임용부터 초등 임용 저희는 초등 임용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의 흐름을 봤을 때 같이 같은 점수의 채점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라는 과목이 저 유아 말고 초중고는 다 교육학 논술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학 논술에서도 동일한 이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고시로서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성 기준이란 뭐냐?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의 논점의 적절한 배분 여부라는 거죠. 네. 자.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답안지. 자, 예를 들면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올해 답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올해 답안인데 1번 서론, 본론, 결론의 논점의 적절한 배분의 여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전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자, 이게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다음에 끝나고 여기가 결론. 자, 이렇게 전체 글을 봤을 때 해당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서론, 본론, 결론에서 논점의 적절한 배분 여부예요. 자, 서론, 본론, 결론에 봤을 때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냐는 거죠. 이것은 분량면에서도 자, 예전에는 분량 점수가 1점이 있었거든요. 분량면에서도 서론과 결론의 분량이 적절하느냐. 다음에 본론과 나머지 서론과 결론의 비율. 다음에 지금 여기 말하는 논점의 배분이라는 논점. 자,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론은 서론대로, 결론은 결론대로 따로 있고 1, 2, 3이라는 점수를 받는 내용은 다 본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서론, 결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데 본론 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라는 거죠. 지금 체계성 점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또는 기출문제, 예전 문제들을 보면 점수에 따라서 자 배점이라는 게 있었죠. 점수가 1점 주느냐 2점 주느냐예요. 그런데 2점짜리 문제는 서론이나 결론에 들어가기에 적당해요. 뭐가? 분량이. 집어넣어도 서론이 너무 크게 늘어지거나 결론이 너무 크게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부터는 본론에 쓰지만 1번이 2점짜리다. 그러면 서론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3번이 2점짜리다. 그러면 결론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점의 흐름에 따라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본론 안에다가 1, 2, 3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서론에다가 1번 넣을 건지 결론에 3번 넣을 건지 아니면 1번, 3번 다 넣고 본론엔 2번만 있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체계의 점수에 지금 첫 번째 서론, 본론, 결론에서 논점의 적절한 배분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론에다가 논점 하나 집어넣냐, 결론에 넣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체계가 뭐가 기준이라고요? 논점의 흐름이에요. 문제 1번, 2번, 3번에서 흐름을 봤을 때 1번은 서론에 글의 첫머리에 들어가기로 적절한 것인가, 3번은 글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이 3번의 내용이 결론으로서 적당한 것인가라는 판단이 있어야지만 논점을 배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점 배분도 체계성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정답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자, 근데 3단 구성은 지금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의 체계성 기준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자료는 아까 시험 문제에서 말했던 자, 이 자료 제시문이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제시문에 있는 것을 잘 추출해냈나라는 거예요. 추출해서 문제를 발견해냈나,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적절한가, 내용도 적절한가 보지만 지금 체계성 면에서 아까 말했던 논지와 논거 지워버렸죠. 그죠? 논지랑 플러스 논거라는 이런 체계에 맞게 문제점과 논지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여기 플러스 그죠? 이렇게 적합하게 체계를 맞춰줬나 라는 것들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다음 비교대조의 기준의 체계성 기준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안지를 볼게요. 자,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에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첫째, 둘째 예를 들면 자, 여기 아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논하라고 했으면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논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점 3개와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쓰래요. 그러면 또 해결 방안도 3개죠.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선생님은 문제점 플러스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그런데 세 가지를 논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문제점 해결 방안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 첫 번째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 선생님은 문제점을 세 가지를 먼저 쓰고 해결 방안을 나중에 쓴 반면 이 선생님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같이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글의 체계가 보여지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말한 대로 비교, 대조 유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라는 거죠. 지금 비교랑, 자, 비교하는 거죠. 비교, 대조, 또는 열거 이런 거 할 때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했냐는 거예요. 첫째 할 때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이렇게 썼는데 둘째는 뭐 문제점 쓰고 해결 방안은 나중에 썼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썼던 방법대로 그대로 체계가 있게 동일하게 대꾸가 되고 열거가 되는지, 또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이런 방법으로 동일하게 갔는지, 이렇게 공평하게 분량을 주면서 기술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의 체계성 기준. 자, 논점과 논지, 논거의 응집성 여부, 응집성. 다음에 주장과 근거의 이론적 체계 여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3문장 쓰기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논지랑 논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논지랑 논거는요, 아까 말한 대로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즉, 이 플러스, 이게 이제 응집성이라는 얘기예요. 응집성. 응집은 뭐냐?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응집했다 그러거든요. 즉, 논지 따로, 논거 따로가 아니라 이 논지에 바로 맞는 그 논거가 와주는 것, 그것을 응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답은 동그라미인데 왜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지 이유인데 X 또는 세모, 네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응집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반면에 또 논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선생님 이건 논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이지 못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답안지를 보고 그러면 아, 논지랑 논거가 맞지 않았다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달 얘기를 하는데 놀이 얘기를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극단적인 예예요. 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논거를 가져오면 그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응집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응집성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해요. 전체 글에서 봤을 때 서론 다음에 문제 1번,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오는데 응집이란 이 덩어리가 2번, 이 덩어리, 다음에 덩어리가 덩어리 간에 요 부분을 붙어 있어. 응집됐느냐. 1번과 2번에 이 부분 붙어 있느냐. 다음에 2번과 3번에 이 부분. 그리고 3번과 결론의 이 부분. 자, 이것이 다 붙어져야지 하나의 전체적인 글로 이어졌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역할을 뭐가 해줄까예요. 그 역할은 이 안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본문 쓰기 할 때 배우고 서론과 결론 쓰기 할 때 배우는데 그 응집성을 즉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요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요렇게 이어지고 하는 본드 역할을 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글들이 있다는 거죠. 단어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서론과 결론 안에다 집어넣어서 저는 답안에서 완전히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야지 여기서 말하는 체계 점수, 응집성 있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글과 글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글과 붙을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붙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잘 활용해서 본드 역할을 해줘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서론의 맨 마지막에 어구, 이 논의 방향, 이 논의 방향이 문제 1번과 연결되고요. 결론에서는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이 문제와 결론을 이어주는 응집성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 접속사 이외에도 글의 흐름 자체도 이제 응집성 있게 아까 말한 대로 전체 흐름이 일관성 있게 맥락성 있게 가지만 서로 응집이 돼야 되고, 이거는 전체 흐름의 응집성 있는 반면 논지와 논거, 즉 한 문단 안에서 논지와 논거가 잘 붙어있는 것도 응집이라고 말을 해요. 예, 즉 문단과 문단이 붙어있는 것도 응집이고 한 문단 안에서 논지와 논거가 잘 붙어있는 것도 응집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집성이라는 얘기,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뭐 타당성, 명료성, 적합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응집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들어왔던 28페이지에 보시면 맞춤법 및 어휘 문장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이제 즉 이거는 이제 국문학으로 봤을 때 맞춤법에 틀린 거, 즉 비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주술호응이에요. 주어랑 서술어가 맞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 이제 그거를 많이 비문을 없애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전공 용어를 이제 적절하게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기초적인 글쓰기 뭐 이제 맞춤법 같은 거는 이 책의 맨 뒤에 제가 맞춤법을 이제 넣어드렸죠, 부록으로. 그래서 그거는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보지 않지만 본인이 한번 내가 틀리는 맞춤법 쓰는 게 있는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어드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 뭐 찾아보고 막 그런 복사하고 그런 시간 줄여드리려고 넣어드렸으니까 한 번쯤은 꼭 맞춤법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공용어로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에 대한 어떤 영어적인 번역에서 오는 오류들, 그다음에 붙였을 것이냐 띄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시험 답안 쓰면서 그때 나오는 단어들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1교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